어서 오이소.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 하지야.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체불 노동자 수도 전국 평균치의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답니다. 실제로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부울경 지역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더만 사업장 278곳 중 가운데 275곳에서 주 52시간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했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요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답니다. 일을 했으면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보상을 못 받을 때는 어찌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또 뭘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 노동권익센터 옥성찬 공인 노무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옥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좀 궁금한 것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즈메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 지역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무사님 보시기에도 현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예, 그 발표된 노동부 보도자료에 보더라도 3년간 해마다 증가했던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서 접수하는 상담 통계도 2023년, 24년도에는 전체가 3,058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900건이 넘어서 상당히 단순 수치만 봐도 많이 좀 사례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역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체감상으로는 이건 제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요식업이나 숙박업, 일반 서비스 업종 분야에서 임금체불 같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좀 더 잦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일단 뭐 한자를 풀이하면 월급을 주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근로시간 한도 초과나 수당 미지급 이런 임금체불의 유형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보시기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유형은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은 총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임금 지급 원칙인 43조 위반이나 아니면은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인 36조 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업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들까지 해서 46조 위반으로 총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재직 중에 발생하는 것은 이제 전액불 지급 원칙, 임금 지급 원칙 위반이고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로서는 뭐 이제 체불임금의 내용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연장근무 수당이라든가 휴일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어떤 것이 뭐 특별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런 체불 자체가 지금은 이제 그런 단순 사유들은 조금 감소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어떤 약간의 증빙이 필요한 그런 연장근로 수당 같은 내지는 포괄임금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더 잦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임금체불이 특히 기간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차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간제나 이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자체가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제 통상적으로 외국인이신 분들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 이제 똑같은 비정규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용 안정성이 좀 낮고 정규직이나 다른 이제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를 배정하거나 또는 이제 동등한 대우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형태로 차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산 노동권익센터의 옥성찬 공인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만 이제 5인 미만의 사업장, 영세한 규모를 고려해서 몇몇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이라든가 뭐 주휴수당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다 적용되는 법률이고요. 다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연장 근로수당이라든가 이런 시간의 근로수당, 네. 뭐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부 사업주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할 수도 있다. 벌금 조금 내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그릇된 인식을 갖고 상습적이면서도 악의적인 임금 체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지금 법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력하게 정해져 있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최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 형 자체는 낮지가 않은데 네. 실제로 이게 반의사 불벌죄이다 보니까 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걸 방치하다가 네.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걸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뭐 신고를 받았으면은 뭐 지불을 하고 이런 방식이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됐을 때 뭐 임금 체불,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미지급 받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사용자와 일단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예, 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같은 것들이 일단은 발생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은 네.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자료가 될 곧 수 있는. 증거의 수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예. 우선은 대화를 나눠 보시고 예. 그 과정에서 왜 지급을 못 하고 있는지, 예. 지급을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한다는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나눠서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네. 예, 진정 같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 행터든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약간 그런 이제 법에서는 그런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라던가 네. 이제 뭐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거나 하면은 주유가 발생을 하지 않고 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계약을 뭐 프리랜서라던가 아니면 위수탁 계약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근로자성 다툼 자체를 먼저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때는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아까 그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못 받아서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될 텐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네. 이거 사장님을 이제 신고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법은 뭐 신고하는 걸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법이 부담스럽죠. 있다고 네. 예. 그 불법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예, 이건 다니시면서 네. 최대한 기록 같은 것들을 좀 잘 쌓아 주셨다가 네. 나중에 뭐 그 자료를 가지고 뭐 직장에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퇴직 후에 임금 청구를 하는데도 쓰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아유, 제가 아침부터 너무 좀 뭔가 이렇게 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우리가 이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다 모았다가 퇴직을 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뭐 기한이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예, 임금 채권이라고 하는 게 시효가 3년이다 보니까 예. 3년 이내에 있는 것들은 다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네, 지연 이자라고 하는 것도 청구가 가능해서 잘 쌓아두면은 그래도 예, 밀린 것들을 다 받을 수가 보상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예, 앞서 뭐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좀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이게 퇴직 후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3년 이내에 이렇게 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일단 3년의 범위를 네. 벗어나는 부분들은 청구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예. 아무래도 신고를 하시기 전하고 신고를 한 이후 자체가 사용자와의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신고라는 것 자체가 뭐 범죄 사실을 일종의 경찰에게 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예. 더 이상 이제 사용자가 협조적인 대화라던가 본인의 어떤 채무를 인정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하시기 전에 모든 증거를 다 수집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막 너무 좀 힘든 그런 노동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다 같이 잘 알아서 잘 대처해서 조금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노동법에 대해서 뭐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보편적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노동자의 뭐 기본 권리나 또 뭐 예방책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 할 거는 일단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 계약서. 네. 일단은 앞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근로 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위스탁 계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면은 물론 이제 판례가 있어서 이제 그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실질에 따라서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그 힘들고 어떤 지겨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을 구한다는 생각이시면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셔요. 월급쟁이가 되어서 직업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이시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생각이신 분들은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나 위스탁 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거 외에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해고를 당했을 때는 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으로 공익신고 같은 것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다 사후적인 조치들이고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사전에 본인의 이제 그런 근로 조건이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전통적인 방법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본인의 근로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 옥성찬 공인노무사님은 부산 노동권익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면 좀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은 전화나 온라인 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전화 주시면은 내방하셔서 대면 상담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권리구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일들 때문에 노동자분들이 찾아오시는지야? 일단은 법률 상담이 필요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뭐 가장 많지만 사실 이제 노동법이랑 무관한 일로도 많이 오시고요. 일단 일하다가 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제 무조건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일하다가 아프면은 이제 산재 같고, 돈을 하고 문제 생기면은 직장에 괴롭힘 같고 이러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슈 하나를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소중한 결실이라고 환영을 하고 있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거다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담겨있는 내용도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노동자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금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특수 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뭐 근로계약에 상대방이 없어서 단체 교섭을 못 한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없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이제 단체 교섭을 원청 기업에게 할 수가 있는 법적인 권리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노동쟁의 의미의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에는 노동쟁의 대상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사용자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해서 교섭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쟁의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조합원이나 간부들이 이제 다 같이 나눠서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네. 이제 바뀌는 법에 따르면은 그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수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산정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네. 예. 자, 이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변경 내용에서 가장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은 네. 사용자 노동자 범위가 확대되고 이걸 결정하는 데는 실질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마찬가지로 쟁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개인의 기책 사유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네. 실질적 영향력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기여도에 대한 산정 방식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배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노동권익센터 옥성찬 공인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린다 하는데